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즐거우신가요? 요즘 드론이 대세죠. 저는 퐁이라는 1세대 비디오 게임기가 유행일 때 비디오 게임을 관뒀습니다. 아는 분 계신가요? 없나요? 네? 네. 한 분이 퐁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화면에 제 이름이 있죠.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룰 텐데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포토그래피 플랜에 포함된 툴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라이트룸도 포함되는데 데스크탑용 라이트룸 CC뿐 아니라 웹용과 모바일용 라이트룸, 포토샵, 스파크, 비엔스, 포트폴리오 등 아주 많은 내용이죠. 못다한 나머지 모든 말은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한댔더니 네, 다들 이 농담이 안 웃길 거라고 말하더군요. 네, 좋아요. 어쨌든 이제 이 화면을 보시죠. 잠시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제 작품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전혀 못 본 분도 계실 겁니다. 아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창가자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등의 비행기에서 창문 밖을 촬영한 이미지를 모아서 출간했죠. 많은 분들이 몇몇 작품은 이미 보셨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실 것 같네요. 제가 비행기에 있는 걸 굉장히 즐겨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걸 무서워하고요. 세계 곳곳을 다녀야 하는 직업일 때 무척 고민되는 문제죠. 네. 이 사진은 멋진 유니콘 같죠? 네, 가끔 다람쥐가 아닌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요점은 저는 비행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땅 사이에 카메라가 놓여지니까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저는 두려움에 떠는 승객이 아닌 관찰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안쓰럽게 여겨서 도와주겠다고 하거나 이 이야기가 끝나면 항상 오셔서 비행 시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고 응수하죠. 작은 금속 튜브를 타고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속 800km로 날아가는데 이런 비행이 왜 무서운 일이 아닌가요? 비행이 무섭지 않은 분들이 전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두려움을 약간 극복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사실 좀 더 통제력을 갖고 싶었죠. 저는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사진을 시작했다가 디지털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비행기 창문에서 사진을 촬영하려면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할 텐데 저는 더 다양하게 사진을 찍고 싶어서 헬기와 경비행기를 빌려 탔습니다. 비행기 문을 열 수 있으니까요. 물론 더 시끄럽고 더 춥지만 원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었죠. 비행 경로를 제가 결정하고 일정도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공사 비행기 뒤편에 앉아서 촬영할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멋진 항공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가 실제 육안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똑같지 않다는 건데요. 물론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진의 구도를 설정하거나 빛을 살펴보면서 포착하려는 순간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절반의 성공을 이룬 셈이죠. 다른 절반은 촬영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지를 더 멋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저는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가장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보정 전 이미지인데요. 실제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 사진을 더 멋지게 보정해 볼 텐데요. 전체 화면 모드를 종료하고 현상 모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 설치된 라이트룸 CC를 이용하면 손쉽게 사진을 살펴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할 작업은 렌즈 왜곡을 제거하는 건데요. 색수차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죠. 파일 가장자리에 픽셀이 약간씩 어긋나 있는 걸 교정해 줍니다. 두 번째 체크된 것은 프로필 교정을 활성화하는 옵션이죠. 이 옵션은 휘어진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렌즈 왜곡을 제거해 줍니다. 이게 제가 제일 먼저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는 자르기 툴을 선택해 볼 텐데요. 이 아랫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잘라볼게요. 제 목표는 이미지의 스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만 포함하고 나머지 요소는 제외하는 거죠. 방해가 되는 요소는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물론 모든 작업은 원본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르기를 실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패널에서 자동을 클릭하면 이미지 톤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보시면 대비가 약간 추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근데 전경에 있는 게 염전이거든요. 이 사진의 배경은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미처 몰랐네요. 비행기처럼 좀 더 높은 곳에서 시점을 바꿔 바라보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멋지게 펼쳐지게 되는걸요.
비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 염전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죠. 이 부분은 대비가 꽤 좋네요.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만 대비를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부분 대비를 약간 추가해보죠. 훨씬 나아졌네요. 이미지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Q키를 누르면 라이트룸에서 바로 복제 브러쉬와 복구 브러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즈에 뭔가 묻어있는 경우 포토샵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죠. A키를 누르면 이미지의 흑백 버전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모드에서 바로 먼지나 결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티끌이 하나 있네요. 확대해보죠. 좀 더 확대하고 결점을 제거합니다. 다시 전환하려면 A키를 다시 누르면 됩니다. 좀 더 수정해볼까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네요. 바다에 비친 결점을 제거해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도 결점이 있고요. 이제 점점 많이 보일 겁니다. 계속 보다 보면 여기 보세요. 좀 심각한데요. 제거해야겠네요. 여기도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많다니. 이것도 지저분하네요. 아래로 내려가 보죠. 정말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아주 멋진 작업이죠. 아이들과 함께 해보면 좋겠어요. 다 됐네요. 이제 축소해보죠. 지금까지 먼지처럼 자꾸 거슬리는 요소를 제거해봤습니다. 작업 시간은 파일의 최종 결과물에 달려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경우 해상도 크기가 작을 테니까 그 정도면 디테일하게 작업할 필요 없지만 2.4m 너비로 인쇄해서 벽에 붙이려면 분명 더 디테일하게 작업해야 할 겁니다. 이제 이 툴을 숨기고 여러분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비네팅을 아주 약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다소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요. 로컬 조정 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출이 커지게 됩니다. 네, 아이고 다소 과한 것 같은데요. 뒤로 드래그 해보죠. 화살표 키를 사용하면 이 값이 위아래로 천천히 조정됩니다. 약간 아래로 내려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옮겨볼게요. 좋아요. 여기를 선택하고 이쯤으로 옮깁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염전의 디테일을 살려보겠습니다. 다른 로컬 조정 방식을 사용해보죠. 이 경우 조정 브러쉬를 사용해볼 텐데요. 다양한 옵션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노출을 초기화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을 낮추고 부분 대비를 약간 추가하고 그런 다음 칠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게 뭐죠? 너무 과도하게 설정된 것 같네요. 부분 대비를 보니 91이나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분 대비를 다시 줄여보죠. 다시 보니까 밝은 영역도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네요. 전보다 훨씬 낫죠? 리턴 키를 2번 눌러서 브러쉬로 돌아갑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미지가 훨씬 더 멋지게 향상됐죠? 이처럼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과 원하는 룩으로 만드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하나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 한 레이아웃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죠. 또는 펼친면으로 양쪽에 한 이미지가 실리는 책도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 옆에 있을 때 어떻게 보일지 확인해 볼 텐데요. 참조 보기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필름 스트립에 있는 이미지를 이쪽으로 드래그하면 다른 사진을 참조하면서 이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죠. 두 사진이 어울리도록 만들고 싶은데요. 더 멋져 보이도록 조정해야겠네요. HSL로 이동해서 색조를 선택합니다. 자주를 클릭하고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분홍색을 살려주고요. 그런 다음 여기로 이동해서 약간 밝게 만들어보죠. 이 툴을 초기화하고 노출을 약간 높인 다음 이 모서리를 위로 올립니다. 다시 노출이 약간 과한데요. 밝게만 하면 되니까 약간 낮춰볼게요. 됐죠? 자, 요약하자면 참조 보기를 통해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격자 보기로 돌아가 모든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길 보면 제가 이미 이 이미지를 동기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지는 컬렉션 안에 있습니다.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미지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라이트룸을 설정했는데요. 파일을 동기화하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동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면 공개 컬렉션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링크가 부여되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거나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눈 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화면이 지나가 버렸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컬렉션이 열렸는데 이 링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누구나 이 링크를 열 수 있죠. 여러분이 제 엄마라고 가정해보죠. 네, 알아요. 좀 특이한 가정이죠. 전 제 엄마한테 사진을 보내곤 하거든요. 엄마는 항상 제 사진에 좋은 댓글만 달아줍니다. 자, 여기로 이동해서 댓글 아이콘을 클릭하고 뭐라고 쓸까요? 환상적이구나. 환상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엄마인 척 댓글을 게시할 수 있죠. 이제
다시 데스크탑에 설치된 라이트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댓글도 동기화된답니다. 여기에 작은 노란색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환상적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석 패널에 제가 나타납니다. 네, 바로 제가 댓글을 달았으니까요.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미지를 보고 댓글을 남겨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를 구입해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데스크탑에 설치된 라이트룸에서 바로 피드백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모바일용 라이트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전환해 볼게요. 제 스마트폰이 잠금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방식이죠. 지문 방식 대신 비밀번호를 쓰는데 여러분 제 비밀번호 보셨나요? 아이고 이런 긴장되네요. 어쨌든 괜찮아요. 지문 방식으로 할 걸 그랬나? 어쩌면 이미 등록했을지도 모르죠. 좋아요. 모바일용 라이트룸입니다. 모바일용 라이트룸은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데요. 저는 보통 2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데스크탑 버전에 이어서 사용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시작하는 툴로 사용하죠. 먼저 데스크탑 버전의 확장 개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여러 컬렉션이 표시되는데요. 모두 데스크탑용 라이트룸에서 동기화된 겁니다. 여기에는 DSLR로 찍은 항공사진이 있는데요. 방금 작업한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그럼 아무거나 눌러서 확대해보죠. 문구 나타난 거 보이시나요? 전 읽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저는 보통 읽는 편이거든요. 변경할 때 경고를 알려주는 건데 저는 오래전에 변경했었거든요. 이 이미지가 필름 이미지라서 설정을 업데이트할 거라고 말해주는 건데 지금은 상관없고요. 요점은 모바일에서 이미지 중 어느 것이든 변경하면 변경 내용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데스크탑용 라이트룸에 동기화된다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방식이죠. 저는 보통 모바일용 라이트룸으로 모든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데요. 사실 밤 10시에는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꼭 그때 뭔가를 올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게시하려는 모든 파일을 동기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디바이스로 언제든지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로도 이미지 컬렉션을 게시할 수 있거든요. 이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 보죠. 보셔서 알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은 전부 모바일 디바이스로 촬영한 겁니다. 제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께서 5년 전에도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5년 전만 해도 모바일 디바이스로는 이런 높은 품질로 촬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항공사 비행기에서 촬영한 건데요. 창문 밖을 촬영한 겁니다. 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었죠. 항상 긴장이 되는 일이고요. 아래 비행기가 있는 사진, 제가 사는 곳 근처의 저수지 사진,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는 사진, 다시 염전 사진도 있는데 연중 어느 때인지에 따라 색상이 변하죠. 사막을 날고 있는 사진이고요. 근데 이건 뭘까요? 그다지 인상적이진 않은데 이건 무시하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면 생생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밋밋한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야외에 나가면 대비가 뚜렷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면의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 사이에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일반적인 촬영 디바이스로는 전반적인 동적 범위를 사진에 담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의자에 앉아서 촬영한 건데요. 이 작은 TV와 야외의 풍경을 모두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JPEG으로 캡처하는 경우 창문 밖의 디테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라이트룸에는 스마트폰이 있죠. 아니요. 촬영 기능이 있죠. 라이트룸에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말했네요. 라이트룸에 스마트폰이 있다고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요? 라이트룸으로 전화로요? 여보세요, 엄마? 제 사진 좀 봐줄래요? 정정하죠. 라이트룸에는 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JPEG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나은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죠. 더 많은 디테일을 원한다면요. 이때 로우 파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길 보면 디테일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DNG 파일이니까 창에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거죠. 게다가 HDR로도 촬영하게 해주죠. 이 이미지는 스마트폰으로 나오기 힘든 품질인데요.
바로 라이트룸의 촬영 기능, 즉 촬영 경험을 사용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 보여드리죠. 여기로 가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누릅니다. 객석에 빛이 부족해서 좋은 촬영 조건은 아닌데요. 이럴 경우 HDR을 선택하면 됩니다. HDR을 누르니까 이것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손 흔들어줘서 고마워요. 찍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이미지 석장을 찍었는데 여러분이 포즈에 지나치게 열중할까봐 제 마음대로 찍었습니다. 라이트룸은 매우 빠르게 노출이 다른 3가지 버전을 포착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노출을 자동 정렬하고 흔들린 부분이 있는 경우 고스트를 제거한 다음 16비트 부동점 로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매우 많은 정보를 포함하게 되므로 과도한 노이즈를 얻는 대신 어두운 영역뿐만 아니라 밝은 영역의 디테일을 포착할 수 있죠. 그러면 모바일용 라이트룸에서 이미지를 손쉽게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보정 후 이미지죠. 정말 멋지잖아요? 장소는 텍사스만이고요. 얕은 물이 흘러서 점점 깊은 심해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벽 바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카메라로 찍은 원본 파일은 이런 모습이죠. 이건 로 파일인데요.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소 간의 차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손쉽게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죠. 일단은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예정이니까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약간 윗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잘라냈지만 원본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이제 몇몇 편집 작업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히스토그램을 살펴보죠. 히스토그램은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범위가 꽤 좁아요. 동적 범위를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밝기 편집부터 시작해보죠. 여기 밝기와 관련된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노출을 약간 높여볼게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이쪽 끝으로 이동하죠. 이미지의 대비도 꽤 많이 추가해보고 하이라이트는 아래로 내리고 어두운 영역은 위로 올려보죠.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픽셀 값이 응집된 그룹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응집된 그룹에만 있는 동적 범위를 옆으로 퍼뜨리려는 거죠. 그런 다음 검정 계열 슬라이더를 조정하면 보시다시피 히스토그램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다시 살아나고 있죠. 아직 충분히 되살아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검정 계열을 완전히 내리는 대신 효과 패널에서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분 대비와 디에이지가 있습니다. 디에이지 슬라이더를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올려보죠. 이제 사진이 너무 생동감이 넘쳐서 눈이 피곤한 분이 계실 겁니다. 걱정을 덜어드리죠. 부분 대비를 약간 높여서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색상을 효과적으로 조정한 다음 색상으로 넘어가서 색상 팔레트를 조금 밋밋하게 만들기 위해 이 부분을 많이 조정하겠습니다. 생동감과 채도 슬라이더를 모두 아래로 내려볼게요. 약간 좀 어두워졌는데요. 노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부분을 눌러서 노출 값을 올려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봤는데요. 부분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맨 왼쪽 아이콘을 누르면 선택 편집이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더하기가 보입니다. 더하기 아이콘을 누르면 조정 브러쉬가 표시되죠. 선형과 방사형 그라디언트도 있어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볼 텐데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 브러쉬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페더뿐만 아니라 플로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칠해 볼게요. 이때 빨간색 부분이 마스크입니다. 이렇게만 칠해보기로 하고 이 영역의 노출을 변경하면 빨간색이 사라지면서 적용된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색상에서 온도 옵션의 오른쪽 부분을 눌러 노란색을 더해보죠. 반대쪽을 누르면 점점 파랗게 되고요. 네, 아주 빠르게 편집해봤는데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로 파일로 촬영한 다음 신속하게 보정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여기서 바로 게시할 수도 있고 전체 컬렉션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용 라이트룸을 사용해 촬영해봤는데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능이죠. 이제 다시 디바이스를 바꿔보죠. 컴퓨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디바이스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댓글 다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컬렉션을 공유하는 방법을 살펴봤죠. 보유한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모든 이미지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웹용 라이트룸이죠. 이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브라우저를 연 다음 lightroom.adobe.com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모든 사진을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사진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변경 내용은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 동기화됩니다. 또한 브라우저에서 웹용 라이트룸에 접속해서 어디에서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이 모든 이미지는 클라우드에 업로드됩니다. 다시 데스크탑으로 돌아가면 데스크탑에 설치된 라이트룸 CC에 다운로드돼요. 멋진 기능이죠. 또한 웹용 라이트룸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컬렉션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컬렉션에 포함된 이미지를 보려면 원하는 컬렉션을 클릭하면 됩니다. 개별 이미지를 클릭하고 편집할 수도 있는데 이걸 보여드릴 시간은 안 되겠네요. 그럼 다시 모든 컬렉션으로 이동해보죠. 공유하는 방법 2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데 컬렉션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길 보면 아까 봤던 동일한 컬렉션입니다. 상단을 보면 웹 컬렉션을 공유하는 옵션이 있는데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상단에 배너를 추가할 수 있고 이미지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를 더 전달하려고 할 때 효과적인 기능이죠.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저는 제 엄마가 되겠죠. 그럼 잠시 이 컬렉션으로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미지에 키워드를 지정하는 분 계신가요? 네, 괜찮아요. 잘못한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사실 저만의 안식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키워드를 지정했었죠. 네, 맞아요. 제가 주로 금요일 밤에 하는 일입니다. 긴장을 풀고 여유롭게 와인잔을 들고 벽난로 앞에 앉아서 이미지마다 키워드를 지정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미룬 게 오히려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면 기술 미리 보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검색 미리 보기가 켜져 있는데요. 파란색 이미지를 찾는 경우를 가정해보죠. 일단 파란색 이미지를 찾아볼게요. 저는 파란색이라는 키워드를 지정한 적이 없는데 파란색이 있는 이미지마다 키워드를 지정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이미지에는 파란색이라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검색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벚꽃의 블러썸은 어떨까요? 일본에 갔을 때 벚꽃을 정말 많이 촬영했거든요. 물론 이 이미지에도 키워드를 지정한 적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 이미지는 일본에서 촬영한 거고 일부 이미지는 워싱턴에서 촬영한 겁니다. 어떤 이미지는 언제 촬영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더 어려운 걸로 해보죠. 남극에도 갔었는데 물개를 찾아볼까요? 물개가 나올까요? 와, 대단합니다. 이건 모두 센세이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적용돼 있죠. 여기 돼지코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검색된 건 좀 의외네요. 사실 신기하게 생긴 바위들을 많이 촬영해 봤는데요. 여기 가보신 적 있나요? 이것도 신기한 바위가 많은데 아마 이 주변에 물개를 부르는 기운이 흐르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웹용 라이트룸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른 앱으로 전환해보죠. 2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포토샵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됐어요. 포토샵을 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닫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말만 해도 2분이 다 가겠어요. 아무튼 새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템플릿인데요. 현재 포토샵에서 이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빈 페이지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겐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템플릿은 매우 유용하죠. 레이어 패널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 사진을 넣으라고 적혀 있네요. 사진을 교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이미지 컨텐츠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으로 이동하고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이 이미지에는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데 템플릿에 작은 집들을 넣어보죠. 작은 집들이 템플릿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불러왔으니까 계속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네요. 템플릿에서 무엇이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잠금 해제하고 여기에서 색조, 채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도를 제거해 볼게요. 필터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필터 메뉴에 필터가 많은데 필터를 일일이 찾을 시간이 없네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제 포토샵에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기울기 이동을 찾아보면 포토샵에서 검색어와 관련된 명령들이 표시됩니다. 온라인의 학습 콘텐츠는 물론이고 스톡 콘텐츠도 검색되죠. 예를 들어 기울기 이동을 검색하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직접 메뉴를 찾아 선택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되죠. 이제 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뭐죠? 뭔지 모르겠네. 그냥 클릭해 볼게요. 좋아요. 사라졌다. 흐림 효과를 추가해보죠. 효과를 크게 줍니다. 줄무늬 같은 느낌으로 흐려졌죠. 흐림 효과를 추가한 다음에는 여기서 그레인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위에 텍스처가 많이 가미되어 있기는 한데 그레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적용해보죠.
포토그래퍼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효과를 적용한 다음 워터마크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대부분의 포토그래퍼들은 전체 라이브러리 패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포토샵에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라이브러리 패널에 추가한 에셋을 자기 자신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스태프인데요. 제 친구가 만들어줬죠. 이걸 선택하고 커맨드 Shift-T를 누릅니다. 여기로 드래그한 다음 닫아보죠. 이 아래로 옮겨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조금 생뚱맞네요. 효과를 추가해볼까요? 아래 메뉴가 다 어디 갔나? 나타났네요. 아래로 내려가서 경사와 엠버스 효과를 추가해보겠습니다. 혼합 옵션을 선택하고 칠을 줄여서 색상을 아예 없애볼게요. 마음에 들면 라이브러리 패널로 드래그합니다. 집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든 어디에서나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에셋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에도 쉽게 드래그할 수 있죠. 이제 진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아쉬움이 남는데요. 하지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스파크라는 정말 간편한 앱이 있는데요.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혼자서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앱이거든요. 브라우저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로 이동해보죠. 이건 제 블로그가 아니네요. 제 블로그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뭐였더라? blogspot.adobe.com/jcost. 네, 모든 정보가 제공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도비 포트폴리오에 10일 동안 게시한 챌린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포트폴리오는 포토그래퍼가 작품을 올릴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죠. 멤버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고요. 많이 늦었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창가자리 책 화면으로 마무리할게요. 아이북인데요. 호주 아이튠즈에서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일 동안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쉽네요. 이제 전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